세상에 떠도는 기묘한 괴담들. 첫 번째 이야기. 충남 보령의 무창포 해수욕장에서의 실화괴담. 대천 해수욕장 위에 무창포 해수욕장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젊은 사람들이나 다른 사람들 인식으로는 대천 해수욕장이 많이 인식되어 있지만 무창포라는 곳도 심심치 않게 즐겨가는 곳 중 하나입니다. 제 친구들 중 커플들을 저랑 아는 친구 하나가 대천에서 놀다가 이례적으로 무창포 쪽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대천엔 사람도 많고 밤에 놀 때 너무 지저분해서 모여서 그쪽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무창포에도 사람이 많았는데 밤이 되니 거의 빠져나가더라고요. 우리는 모여서 술이랑 맥주랑 먹으면서 이야기를 하며 밤새 가며 세월이 흐르는 줄 모르고 놀았습니다. 해변에는 거의 사람이 없고 우리만 있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제 친구 중 한 명, 커플이 아닌 친구는 좀 특이한 게 어렸을 때 동자승으로 있다가 절주지 스님이 얘는 속세에서 커야 될 사람이기 때문에 이 법당에서 잊지 말아야 한다면서 다른 곳으로 내보낸 좀 특이한 케이스였습니다. 부모님이 없는 고아였으며 절에서 나간 뒤엔 쥐지 스님이 따로 방을 내서 키운 아이라 좀 특별한 케이스였습니다. 몸집도 좀 크고 성격은 착하지만 말이 별로 없는 과묵하며 불교 대학생 3학년 재학 중인 윤철이라는 이름을 가진 친구였습니다. 계속 이야기를 하며 맥주, 소주, 양주, 폭탄주까지 들어가자 다들 정신없이 놀며 미친 듯이 놀았습니다. 다만 그 와중에도 그 친구는 별로 시끄럽지 않게 떠들지도 않으며 있더군요. 1시가 막 넘었을 때 일이 생겼습니다. 한 커플이 서로 다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애들은 처음에 장난식으로 생각했다가 점점 욕하고 소리 지르고 싸우자 말리려고 했으며 서로 소리를 질러대며 싸우는 그 커플은 멈출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간신히 진정시키고 앉아서 이야기하고 달랬는데 괜히 서로 술만 더 들어가더라고요. 엉엉 울면서 여자애는 자신의 기분을 하소연했고 남자는 그냥 답답한지 담배만 피워 대는 것입니다. 우리는 잘 해결하라고 하고 둘만의 시간을 가지라고 하고 걷게 했습니다. 술에 취해 정신이 없어서인지 둘 다 비틀대며 서로 이것저것 이야기하면서 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라지는 애들 뒷담화 까며 서로 낄낄대며 웃었고 시간 지나는 줄 모르고 놀다가 문득 사라진 애들이 돌아오지 않는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걱정이 되어 그 친구들을 찾아다녔는데 문득 저 멀리 바위 너머에 남자애가 보이는 겁니다. 계속 소리 지르고 있으며 도와달라는 소리를 엄청 지르더군요. 남자 녀석은 물에 반쯤 잠겨서 저쪽 바다 깊은 편을 바라보고 있었고 저 멀리엔 그 여자로 보이는 애가 빠져 허우적대고 있는 겁니다. 술까지 마신 데다 자칫 위험한 상황이고 우리는 우선 그 녀석들을 구해야겠다는 생각에 빨리 달려가려고 했는데 갑자기 은철이가 우리를 잡고는 땅에 내동댕이 치는 겁니다. 야, 왜 그래 미쳤냐? 다 술 기운이 있던 터라 힘없이 무너졌고 다들 어이가 없어 그 친구를 쳐다보았습니다. 다른 커플 중 한 명 여자애는 당황하여 우리는 그 녀석이 모두 가면 위험하다는 걸 알고 일부러 그런 거 같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도 좀 생각을 하다가 그 생각이 맞다고 여겨져서 그냥 이해해버렸습니다. 생각했습니다. 마침 커플 중 남자애도 몸이 반까지 잠겨있는 터라서 그 녀석을 먼저 구하는 것이 급선무로 보였는데 이미 여자애 쪽은 많이 위험해 보였습니다. 윤철이가 몸도 좋고 체격이 좋아 혼자 구하러 가는 줄 알고 우리는 엎어진 채로 그냥 고개만 멀뚱거렸습니다. 근데 윤철이 이 친구가 전혀 구하러 갈 생각 없이 그냥 우리만 쳐다보고 있는 것입니다. 다급한 상황에 이런 모습을 보이는 친구가 전혀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야, 이 새끼들아, 내 여자친구 죽는다고. 저쪽에서는 애타게 울부짖으며 어쩔 줄을 몰라 하는 녀석을 완전히 무시한 채 우리의 접근만을 막는 윤철이가 이해가 되지 않았는데 녀석은 여전히 장승처럼 서서 우리를 못 가게 막을 뿐이었습니다. 그 행동이 이해되지 않았던 찰나 그 녀석 입에 선 이야기가 나오더군요. 가면 다 죽어. 그냥 가지마. 그리고 쟤네랑 이야기 절대로 하면 안 돼. 그때 전 그 녀석이 그렇게 인정머리 없게 느껴질 줄이야. 제가 알던 녀석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한참을 그렇게 있다가 어느 순간 그곳에 누워 술 기운에 그냥 누워버렸는데 정신을 차려보니 그곳 해변이더군요. 정신을 차리고 그 빠져있는 애들 생각에 둘러보니까 그 녀석들이 있는 겁니다. 윤철이와 함께 우리를 오히려 걱정스럽게 쳐다보고 있더라고요. 우리는 그 전날 일이 생각나서 막 이야기하던 찰나에
황당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걷다가 숙소로 들어와서 잤는데 너네 찾아보니까 여기 있더라. 의아한 이야기였습니다. 분명 어젯밤에 이것들 때문에 우리가 윤철이는 묵묵히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제밤에 윤철과 우리는 애들을 찾다가 바위까지 가게 되었고 저 멀리 그 커플 애들이 보이자 우리는 구해줄 생각으로 달려간 것입니다. 하지만 윤철은 빠져있는 게 친구들이 아닌 걸 단번에 알아차렸나 봅니다. 그 생각이 들자 우리가 달려가면 모두 위험해질 수 있으니 우리를 어떻게든 제지시켰고 그쪽에서 뭐라고 하던지 간에 일단 우리를 제 앞에 놓았던 겁니다. 충격적인 건 같이 있던 커플 여자애는 잠을 못 자고 계속 깨어 있었는데 계속 그쪽에서는 우리를 불러서 이쪽으로 오게끔 하는 소리를 내뱉더랍니다. 근데 윤철이는 한참 동안이나 우리를 제지하고 우리가 기운이 빠져 술 기운에 잠이 들자 제지를 멈추고 저쪽을 계속 뚫어져라만 쳐다봤다는 것입니다. 근데 갑자기 그것들이 물 위로 스멀스멀 기어 나오더랍니다. 아주 기분 나쁘게 웃으며 쳐다보더랍니다. 한참을 그러다 녀석들은 다시 물속으로 사라졌고요. 그리고 날이 셀 때까지 우리를 곁에서 지켰고 밤에 사라진 녀석들도 숙소에서 자다가 우리가 안 들어오자 겁이 나서 찾으러 온 거고요. 이 여행 이후 윤철이는 한동안 절에서 집거 생활을 했고 여름방학이 끝나고야 그 녀석을 다시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 녀석에게 예전 생각이 나서 그것들이 뭐 하는 것들인지 물어봤는데 윤철이는 이야기를 안 하더군요. 1년 정도 지난 뒤에 윤철이가 있는 절에 놀러 갔을 때 그쪽 주지 스님에게 이야기를 들은 바로는 물귀신 한 쌍이었다고 합니다. 주지 스님도 그 이야기를 윤철이에게 듣고는 한동안 절에서 내보내지 않게 했고 그 일이 있고 계속 무언가 밤마다 절 대문 앞까지 왔다가 사라지곤 했답니다. 몇 달간 그렇게 지내다가 그런 문제도 없어졌고요. 우리는 그때 기억 때문에 그 뒤로는 서해 바다를 잘 안 갑니다. 두 번째 이야기. 오래전에 식당 알바 실화괴담. 2008년 7월 여름방학식 며칠 전쯤이었습니다. 친구가 방학 때 놀지만 말고 아르바이트 하나 뛰자 그랬죠. 저는 그때 안 한다고 했습니다만 친구는 끝내 고깃집 서빙 알바를 한다더군요. 여름방학 중순쯤 그 친구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나 어제 아르바이트 하는데 귀신 봤다 나중에 얘기해 줄게. 전 기대됐습니다. 집에서 게임도 하고 TV도 보며 친구한테서 전화가 오더군요. 나 지금 아르바이트 끝났어. 너희 집으로 바로 갈게. 친구 집과 저희 집은 같은 동네라 몇 분 안 걸립니다. 몇 분 뒤 벨이 울리고 문을 여니 친구가 검정 운동복 상태로 대충 먹거리를 사왔더군요. 그리고 앉아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친구가 하는 일은 설거지와 식당 청소 서빙입니다. 친구가 알바를 하고 일주일쯤 뒤 한 손님이 불판 좀 갈아달라고 하더군요. 그리고 불판을 갈려고 보는데 미리 씻어놨던 불판이 없더군요. 새 불판을 가지고 오려면 지하까지 가야 합니다. 친구는 어쩔 수 없이 죄송합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라고 한 후 지하로 바로 내려갔죠. 아침에 지하에서 필요한 물건은 충분히 갖고 오는지라 지하에는 불이 꺼져 있다더군요. 친구는 전기 차단기 올리는 게 귀찮아 대강 불판만 씻어 가지고 올라가려 했답니다. 싱크대에서 수세미로 불판을 대강 문지르는데 서걱서걱 이런 뭔가 베이는 소리가 들린답니다. 친구가 겁이 많은지라 수세미로 대강 닫고 나오려고 뒤를 돌아봤죠. 그런데 그 순간 친구는 너무 놀라고 말로 표현할 수 없지만 죽는 게 낫다는 심정이었다군요. 그 뒤엔 불이 꺼져 어두웠지만 빨간 눈능개가 자기를 쳐다보고 있다는 겁니다. 친구는 너무 놀라 바로 뛰어올랐죠. 불도 안 켜지져 형체만 알아볼 수 있는 어둠의 속에서 빨간 눈이 너무 선명하게 보였다고 합니다. 세 번째 이야기. 어릴 때 야간 PC방 알바 괴담. 난 24살 복학생. 지방대학교를 다니는 남학생이다. 정말 애 같았던 20살 때보다 나이를 4년 더 처먹은 효과가 있는 건지 부모님께 손 벌리기 싫어서 용돈벌이용으로 PC방 알바를 하고 있다. 평일엔 학교생활, 주말 야간엔 PC방 아르바이트생의 신분으로 생활을 하고 있다. 근무 시간은 다른 곳보다는 평균치보다 조금 길다. 밤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10시 총 12시간 근무를 하는데 처음에도 그랬지만 지금도 힘들다. 특히 새벽 5시부터 7시까지가 피크타임이다. 졸음이 찾아올 때 바위 드는 거보다 힘든 게 눈꺼풀 들어 올리는 게 가장 힘든 것 같다. 오늘은 금요일,
알바를 하는 날이다. 다른 날보다는 힘들 것 같다. 오늘로써 중간고사를 마쳤는데 전날 무리를 해서 잠이 부족했다. 만만치 않을 것이다. 도착하자마자 매장을 확인해보니 손님은 그리 많진 않다. 그나마 다행이다. 전타임 알바와 인수인계를 끝내고 본격적인 알바 업무를 시작한다. 손님이 없으니 라면 끓이는 귀찮은 일 따위도 거의 없다. 편하다. 그렇게 시간이 흐르고 손님이 하나둘씩 빠져나가고 매장 안은 6명뿐이 없다. 그때 시간은 새벽 3시. 원래 입질은 5시부터 시작되는데 아까도 말했다시피 중간고사의 여파로 내 몸은 피곤에 쩔어 있었다. 졸음에 공격이 시작될 무렵 단골 손님 중 친하게 지내는 한 분이 계산하겠다고 하시며 날 깨웠다. 야 일어나, 어제 잠 안 잤냐? 아 시험 때문에 미칠 것 같아요. 고생이 많네, 수고하고. 네, 안녕히 가세요. 그 손님이 가고 난 뒤에 너무 피곤한 나머지 손님이 나간 문을 나도 모르게 멍하니 쳐다보았다. 몇 분이 지났을까? 이대로 안 되겠다 싶어서 졸음을 쫓기 위해 매장 점검이라는 조금 거창한 목적으로 한 바퀴 돌기로 마음먹었다. 고작 50대밖에 없으면서 쓸데없이 크다는 생각을 하며 1번 자리부터 걷는데 평소 말은 없지만 매너는 좋은 30대 후반 단골 손님 한 분이 유난히 그날따라 기침을 했다. 분마다 한 번 기침을 할 정도로 심했다. 물론 전에는 기침을 한 번 하는 모습조차 보지 못했다. 정말 이상했다. 그런데 그 손님 앞에 칸막이 너머로 연기가 솔솔 넘어오고 있었다. 가까이에서 맡아보니 지독한 담배 연기였다. 그 담배 연기 때문에 평소 기침 한 번 안던 손님이 기침을 하는 것 같았다. 그래서 누가 담배를 저렇게 어마어마한 연기를 뿜어내며 피워대나 궁금해서 건너편으로 가봤다. 확인하려고 그 건너편으로 가는 순간 또 하나의 의문점이 생겼다. 그 건너편에는 커플석이 있었다. 두 커플이 앉을 수 있는 총 4좌석이 있었는데 내가 알기로 근무를 시작한 시작부터 그때까지 손님 누구라도 단 한 사람이 앉은 적이 없다. 육안으로도 확인했으며 매장관리 PC 프로그램에도 손님이 없음을 누차 확인했었다. 그런데 누가 남 모르게 그것도 담배를 피워가며 컴퓨터를 하고 있단 말인가. 그 커플석을 바라보니 처음 보는 남녀가 앉아 있었다. 원래 야간에는 거의 대부분 단골들이 90%를 이룬다. 그리고 새벽 3시가 넘어간 시간 100% 단골 손님만 남아있기 마련이다. 뭐 새로 온 사람이 있어선 안 된다는 법은 없지만 최소한 내 2달 근무 경력상 그랬던 적은 없었다. 가까이서 관찰하기는 뭐해서 담배 흡연을 자제해주세요라고 말할 핑계로 다가갔다. 남녀는 굉장히 잘생겼고 누가 봐도 호감을 넘어서 좋아할 감정을 품게 생겼다. 물론 난 개인은 아니다. 그런데 남자를 봐도 반할 수준으로 잘생겼다. 여자도 마찬가지 생각한 핑계거리를 들고 다가갔다. 손님, 죄송한데 담배 연기가 좀 많이 나오시네요. 앞에 손님이 조금 불편해 하시는데요. 그렇게 말꼬리를 일부러 후렸다. 그런데 담배를 물고 있던 남자가 나를 보고 황당하다는 표정을 짓는 것이다. 그래서 내심 내가 말을 잘 못했구나 라는 생각으로 막 쫄아드는 느낌을 받을 때였다. 그때 그 남자의 한마디 잊지 못한다. 저기요, 제가 보여요? 손님이 눈에 보이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 아닙니까? 갑자기 온몸에 소름이 진동했다. 그리고 마비 증세 같은 게 나타났다. 그리곤 잠에서 깼다. 상황은 이랬다. 친한 단골 손님 계산을 해주고 나서 그 문을 멍하니 바라보는데 그대로 잠들고 말았던 것이다. 한마디로 그 후의 상황은 꿈속 내용이었다. 시간을 보니 대략 10분 정도 졸은 것 같다. 정말 깜짝 놀랐었다고 생각하며 매장 안을 보는 순간 기분이 묘해졌다. 꿈속에 손님들이 하고 있는 게임의 내용과 기침을 심하게 하던 아저씨. 똑같이 내 눈앞에서 펼쳐지고 있는 것이다. 반사적으로 커플석을 바라보았다. 그곳에는 잘 정돈된 빈 좌석만 있었다. 기침을 심하게 하는 아저씨에게 다가가 물었다. 손님, 기침 좀 심하신 것 같아요. 어디 편찮으세요? 아니요, 감기 증세도 없고 아까 밥 잘 먹고 나왔는데 이상하네요. 몸이 으스스하거나 그다지 피곤하지는 않은데 기침만 잘 나오네요. 글쎄 내가 본 것은 뭘까? 살아있는 자들이 즐기는 컴퓨터에 흥미를 가져 회인의 전형적인 모습 중 하나인 담배를 픽픽 피워대며 컴퓨터를 하는 영혼들을 본 게 아닐까. 당분간 빈 커플석을 청소할 때면 의뢰 긴장을 하게 될 것 같다. 네 번째 이야기, 저승사자. 커다란
나무 그늘 아래에서 경주는 눈을 떴다. 장엄한 풀숲이 눈앞에 펼쳐지자 경주는 여간 당황스러운 게 아니었다. 자신이 그곳에 왜 있는지는 전혀 기억에 남지 않는다. 술이 취해서 그런가? 전날 밤 과하게 술을 마신 게 원인인 것만 같았다. 하지만 아무리 만취한 상태라도 집에는 곧잘 찾아가던 경준에게는 특이한 일이었다. 무의식적으로 주머니를 뒤져본다. 주머니를 툭툭 쳐보기도 하고 손을 깊숙이 집어넣어 이리저리 휘둘러도 보지만 무엇 하나 손에 잡히는 것은 없다. 강도의 짓인가? 경주는 그저 지갑에 들어있던 많은 카드와 신분증 그리고 현금 5만 원이 너무도 아까웠다. 게다가 새로 구입한 휴대폰까지 없어지자 화가 치밀어 오르는 경준이었다. 시발, 내 휴대폰. 모든 것을 체념한 듯 경주는 주위를 둘러보았다. 처음 눈을 떴을 땐 이곳이 낯선 느낌이었지만 지금은 한눈에 그곳이 어디인지 알아차렸다. 자주 운동을 하러 올라갔던 산이다. 만취한 상태로 여기까지 온 자신이 이상하고도 한심하기 그지없었다. 터벅터벅 산길을 내려갔다. 띠푸둥한 목을 이리저리 휘돌리며 경주는 몸을 풀었다. 길바닥에서 잠을 자고 나니 몸 구석구석이 쑤시는가 보다. 그러던 중 어느덧 산 입구가 보였다. 그리 높지 않았던 곳인지라 경주는 금방 내려올 수 있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사람 하나 보이지 않았다. 평소라면 사람들의 발길이 그다지 끊기거나 하지 않는 유명한 산이었다. 그런 곳에 경준 혼자 우두커니 서 있다. 아무리 주변을 둘러보아도 뛰어다니며 장난치는 아이 하나 보이지 않았다. 일단은 계속해서 걸어갔다. 조금만 더 걸어가면 차도가 있을 것이다. 그곳에서 땡전 한 푼 없는 경주는 차를 얻어 타고 갈 속셈이었다. 하지만 차도에 도착한 경주는 놀란 눈을 떴다. 횡한도로 줄지어 다녀야 할 자동차 하나 보이지 않는다. 어떻게 된 일이지? 고민에 빠져버린 경준이었다. 경준은 근처 바위돌 위에 걸터 앉아 생각하였다. 사람들이 몽땅 어디 갔지? 갓길에 세워진 차들은 있지만 도로를 달리고 있는 차는 단 한 대도 없다. 줄곧 끊임없이 차가 다니는 도로인데 말이다. 마치 이 세상에 자신 혼자인 기분. 경주는 어안이 벙벙하였지만 고민해봤자 별 효과는 없다. 잠시 후 엉덩이를 들어 자신의 집 방향으로 계속해서 걸어가는 경준이었다. 어느 정도 걸어가던 경준에게 민가가 보였다. 급한 마음에 그곳으로 달려가 본다. 그리고 이리저리 둘러보지만 불이 켜져 있는 곳이라곤 단 한 채도 없었다. 인기척 또한 찾아볼 수가 없다. 사람들이 모두 이민이라도 간 것인가? 아니면 외계인들에게 침공이라도 당한 것인가? 자신의 어이없는 생각에 쓴웃음을 터뜨리는 경준이었다. 그렇게 몇십 분간 민가를 둘러보았다. 하지만 여전히 사람 하나 찾을 수 없었고 점점 경준은 불안해져만 갔다. 하지만 별 수 있겠는가? 일단은 집으로 가고 보자라고 생각하는 경준이었다. 산에서 집까지 걸어서 가려면 좋게 하루는 꼬박 걸릴 거리였다. 그런 거리를 무턱대고 걸어간다. 그 외에는 별 수가 없기 때문이다. 그런 경준의 마음을 몰라주고 배에선 밥 달라며 요동을 쳐대고 있었다. 이럴 줄 알았으면 민가에서 뭐라도 훔쳐먹을 걸. 그렇게 걷던 경준에게 무엇인가가 보이기 시작하였다. 사람의 형태를 띤 물체는 경준을 향해 걸어오고 있었다. 그 모습을 본 경준은 뛸 듯이 기뻤다. 오늘 자신이 눈을 뜨고 처음 보는 사람이었다. 반가운 마음에 무턱대고 경준은 그것에게로 뛰어갔다. 멀찌감치 떨어져 있던 둘의 간격이 어느 정도 좁아졌다. 그리고 경준 시야로는 그것이 점점 더 뚜렷하게만 보인다. 이윽고 그것이 완전하게 보이자 경준은 경악하였다. TV나 책에서만 보던 외계인 모습. 달걀 노른자만큼이나 동그란 얼굴형에 수박씨처럼 생긴 새까만 눈이 박혀있다. 코는 바늘로 쿡쿡 찌른 것처럼 작은 구멍이 2개 뚫려 있다. 왠지 만지면 흐느적 뭉개져 버릴 것만 같은 피부를 가졌다. 그리고 몸 전체는 녹색으로 전형적인 외계인의 모습이다. 둘의 간격은 어느덧 100m도 되지 않았다. 그것은 손에 무엇인가를 들고 있었는데 그것을 경준을 향해 치켜들었다. 그것은 바로 총이었다. 놀란 경준은 뒷걸음을 쳤다. 총구에서 금방이라도 총알이 튀어나와 자신에게 박힐 것만 같았다. 몇 걸음 뒤로 걷던 경준은 몸을 휙 돌려 냅다 달리기 시작하였다. 그 순간 총구에서는 총알 대신에 레이저빔이 뿜어져 나왔다. 그것은 경준 바로 앞 바닥을 맞췄고
그 바닥은 까맣게 그을렸다. 아마 저것을 맞으면 자신도 검기에 타버릴 것만 같았다. 경주는 뒤도 안 돌아보고 달렸다. 만화책에서 나오던 다리를 없애고 줄로만 휙휙 그어놓은 듯이 달렸다. 발이 안 보일 정도로 말이다. 뒤를 힐끔 바라보니 외계인 같은 생물체가 계속해서 쫓아오면 레이저를 쏘아댔다. 아슬아슬하게 빗나갔지만 위험해 보인다. 얼마쯤 달렸을까? 정신없이 달리다 보니 레이저 소리가 더 이상 들리지 않았다. 뒤를 보니 외계인이 사라져 있다. 다 돌린 것인가? 한숨을 깊게 내쉰 뒤 커다란 바위 뒤에 숨어 마음을 진정시켰다. 말도 안 돼. 말도 안 돼. 사람들이 사라지고 자신 앞에 나타난 외계인. 이 모든 것들이 자신이 장난삼아 생각했던 외계인의 침공인 것만 같았다. 그들이 지구인을 몽땅 잡거나 죽여서 그 이상의 인간들이 보이지 않는 것 같았다. 빌어먹을. 하룻밤 사이에 이게 무슨 일이람. 경주는 일단 볼을 꼬집어 본다. 따끔함이 느껴지는 게 더더욱 절망에 빠지게 만든다. 화성 침공이라는 영화의 내용처럼 외계인이 지구로 침공하였다. 믿을 수 없지만 자신의 눈으로 외계인을 봐버렸으니 그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잠시간에 휴식을 취한 경주는 몸을 일으켜 계속해서 걸어갔다. 무턱대고 그곳에 있을 순 없어서이다. 집에 홀로 계시는 어머니는 무사한지 아니면 다른 곳에 아직 자신처럼 사람이 있는지 그런 것들을 알아봐야만 했다. 그렇기에 계속해서 집을 향해 걸어간다. 이미 날은 어둑어둑해져 있다. 새파란 달빛만이 경준의 앞을 아슬아슬하게 남아 밝혀주고 있다. 어림잡아 저녁 8시는 된 것 같았다. 경주는 멍하니 하늘을 바라보며 길을 걷는다. 오늘따라 유달리도 반짝반짝 빛을 뿜어대는 별들이 아름답기만 하였다. 그리고 달을 바라보니 그곳에선 어머니 얼굴이 나타났다. 어머니는 어떻게 되셨을까? 경주는 어머니 걱정에 한숨이 절로 나왔다. 경주는 사람이 너무나도 보고 싶었다. 그 누구라도 상관이 없다. 싸가지가 없건 난폭하건 그 무엇도 상관이 없었다. 단지 지금 이 상황에 대해서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그 누군가가 경주는 필요하였다. 저기요. 누구야? 순간 가녀린 여자 목소리가 들려왔다. 오른쪽을 바라보니 새까만 어둠 속에서 여자 하나가 불쑥 나왔다. 외계인은 아니었다. 저 사람 맞죠? 그렇죠. 여자는 경준의 얼굴을 이리저리 둘러보더니 물었다. 그럼 내가 외계인 같아 보인단 말이야? 경준은 어이없어 했다. 외계인 아니에요. 걱정 마세요. 다행이다. 저 오늘 처음으로 사람 보는 거예요. 그래요? 사실 저도 그래요. 여자는 얼핏 봐도 고등학생 정도로 보였다. 깨끗한 피부와 명랑한 목소리가 인상적이다. 아저씨를 보니 얼마나 깊은지 몰라요. 여자는 갑작스레 눈물을 쏟아냈다. 경주는 자신을 아저씨라 불러 기분이 나빴지만 우는 그녀 앞에서 내색할 순 없었다. 저도 그래요. 당신을 보니 기쁘네요. 여자는 자신의 집이 근처라며 그곳으로 가자고 하였다. 배가 너무나도 고팠던 경주는 마다하지 않고 그녀를 따라갔다. 어느덧 한 마을로 들어섰고 3층 높이 빌라의 2층에 자리 잡은 여자의 집으로 들어갔다. 경주는 제일 먼저 외계인에게 쫓기느라 땀범벅이 된 자신의 몸을 씻었다. 따뜻한 물이 자신의 몸을 쓸어내리자 피곤함이 확 가신다. 머리를 감고 몸에 비누칠을 끝마친 경주는 수건으로 닦은 뒤 여자가 빌려준 옷을 입었다. 아마 그녀의 아버지 오신 것 같았다. 욕실에서 나온 경준을 맞이한 것은 먹음직스러운 한상이었다. 식탁 위에 여러 반찬과 김을 모락모락 뿜어대는 흰쌀밥이 매우 반지르르하다. 경준은 곧바로 의자에 앉아 밥을 퍼먹었다. 밥그릇 가득 쌓았던 밥이 순식간에 경준 목구녕으로 넘어 들어간다. 다 먹은 후 뻐억하며 트림을 하는 경준이었다. 잘 먹었다. 고마워. 경준은 어느새 그녀에게 말을 놓았다. 딱 봐도 자신과는 나이차가 많이 나 보여서이다. 아저씨, 우리 일단 각자 소개부터 하죠. 그럴까? 우선 너부터 해봐. 네. 제 이름은 이유리이고요. 나이는 19살이랍니다. 수능생이었죠. 이었죠라며 과거형으로 말하는 것 보니 그녀도 현재 자신이 처한 상황을 어느 정도 이해한 것만 같았다. 난 김경준이라고 해. 나이는 27살이지. 수능생이라고. 고생이 많았겠구나. 에이쇼,
말도 마세요. 어찌나 힘들던지 미칠 것만 같았어요. 유리의 한숨에 그간 고생이 한껏 묻어났다. 넌 어떻게 무사한 거니? 경준이 질문하였다. 저도 잘 모르겠어요. 이불을 머리까지 덮고 자서 그런가? 아침에 일어나 보니 부모님은 없어졌고 길거리에도 사람 하나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던 중 외계인같이 생긴 생물체가 저희 집 앞에 있더라고요. 놀란 마음에 그대로 장롱 안에 숨어서 이때까지 기다린 거예요. 어느 정도 안심이 되자 어두운 것을 틈타서 사람을 찾아보려 나온 거고요. 그러다가 아저씨를 본 거죠. 그렇구나. 좁은 장롱 안에 오랫동안 있었으면 많이 힘들었겠네. 괜찮아요. 제 방 장롱이 워낙에 커서 그리 불편하지는 않았어요. 어디 얼마나 큰지 보여드릴까요? 그럴까? 유리는 자신의 방으로 경준을 안내하였다. 방문을 열고 들어서자 향긋한 숙녀의 냄새가 코끝을 자극한다. 경준은 무엇인가를 밟은 듯 발바닥에서 고통이 왔다. 발을 들어 바닥을 보니 아예 하나가 놓여 있었다. 에이, 아저씨 엄살은 저거예요. 엄청 크죠? 그것은 도저히 숙녀방에 있는 거라곤 생각되지 않는 장롱이었다. 웅장한 크기에 앤틱한 문양이 박혀있는 것이 꽤나 오래된 것 같았다. 저 안에 있었다면 충분히 버틸 수 있었을 것이라 생각하는 경준이었다. 경준은 유리의 침대에 걸터앉아 말했다.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 글쎄요. 경준은 손으로 자신의 턱을 주물럭거리며 고민하는 듯 했다. 하지만 도저히 마땅한 방안이 떠오르진 않았다. 일단은 우리처럼 아직 살아있는 사람들을 찾아보자. 나의 어머니도 무사한지 보러 가야 하고. 그럼 우리 엄마 아빠는 무사하실까요? 어느새 유리 눈엔 투명한 눈물이 한가득 고여 있었다. 그런 유리에게 다가간 경주는 머리를 쓰다듬으며 달래주었다. 괜찮아. 무사하실 거야. 유리는 경주를 안방으로 안내하였고 거기서 잠을 청하기를 권유하였다. 흔쾌히 받아들인 경주는 푹신한 침대 위에 몸을 뉘인다. 천장을 바라보며 작은 안심의 미소를 짓는다. 유리처럼 아직 곳곳에 사람이 있을 거라는 확신이 들었다. 그리고 그렇게도 원하던 대화를 할 수 있는 사람을 만났다. 게다가 어여쁜 고등학생 아가씨. 결코 나쁘지 않다. 경주는 눈을 감자 머릿속에 한가득 차 있었던 오만 가지의 생각들이 모두 베개 속으로 빨려 들어간다. 일단은 피곤한 몸을 쉬어주는 것이 급선무였다. 경주는 눈을 감자말자 잠에 들었다. 어지간히도 피곤하였나 보다. 그렇게 시간이 흐른 후 경준의 단잠을 깨우는 소리가 들려왔다. 쿵, 쿵, 쿵. 경준은 피곤한 눈꺼풀을 억지로 뜨며 눈을 비볐다. 그 소리는 현관 쪽에서 들려오는 듯하다. 경준은 슬금슬금 현관문으로 다가가 작은 구멍으로 밖을 살펴보았다. 이런, 시발. 현관 앞엔 여러 마리의 외계인이 진을 치고 있었다. 문을 쾅쾅 두들기며 금방이라도 문을 뚫고 들어올 것만 같다. 경준은 다급했다. 우선 유리를 깨워야만 했다. 곧바로 유리의 방으로 들어가 흔들어 깨웠다. 유리야, 일어나. 도망가야 해. 응, 네. 유리는 쏟아지는 잠에 정신이 없었다. 그런 유리를 놔두고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 부엌에서 식칼을 하나 집어들어 식탁 위에 놓여있던 신문지로 둘둘 말았다. 그것을 바지춤에 끼운 채 다시 한번 유리방으로 향했다. 그러자 유리가 먼저 방문을 열고 나왔다. 아저씨, 무슨 일인데 그래요? 쉿 조용히 해. 지금 외계인들이 현관 앞까지 와 있어. 당장 여길 빠져나가야 해. 벽걸이 시계를 바라보니 6시를 가리키고 있다. 아직 어둑어둑하지만 약간의 빛이 있는 새벽 시간이다. 그 다음으로 현관문을 다시 한번 바라봤다. 엄청난 소리와 함께 종이짝처럼 찌그러지고 있는 문이 보였다. 금방이라도 열릴 기세다. 경주는 집안 구석구석을 살펴보았다. 탈출구를 찾기 위해서이다. 2층 높이라 뛰어내리더라도 다리에 무리가 갈 수 있었다. 그러면 그 다음이 문제다. 최악의 사태로 걸을 수조차 없게 된다면 붙잡힐 것이 뻔하였다. 게다가 유리는 2층 높이에서 뛰는 것이 도저히 무리일 것만 같았다. 경주는 창문을 열어 밖을 바라보니 지상 가까이 이어진 가스배관이 눈에 띄었다. 저거다. 저걸 타고 내려가야 해. 저걸 어떻게 타고 내려가요? 저 무서운데. 역시나 유리가 문제였다. 괜찮아.
오빠가 잘 잡아줄 테니까 걱정하지 마. 지금은 저것밖에 탈출 방법이 없어. 경주는 손을 뻗어 가스 배관을 잡았다. 서서히 다리까지 창문 밖으로 뻗으며 근근히 배관에 발을 디딜 수 있었다. 이어서 몸을 전부 빼내어 양손으로 배관을 붙잡고는 천천히 지상으로 내려왔다. 경준의 발이 바닥에 닿을 순 있었지만 유리에겐 힘든 일일 것만 같다. 자, 유리야 내려와. 무섭단 말이에요. 유리의 눈물이 2층 높이에서 뚝뚝 떨어진다. 시간이 없는데 금방이라도 외계인이 그들을 덮칠 것만 같았다. 유리야, 우린 꼭 살아남아야 해. 그래야지 너도 어딘가에 있을 부모님을 볼 수 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어서 내려와. 내가 꼭 잡아줄 테니까. 그 말을 들은 후 유리는 마음을 굳게 먹은 듯 결의에 찬 표정을 지었다. 눈을 부릅뜨며 손을 뻗었다. 가스 배관이 손에 잡히자 서서히 발까지 뻗는 유리였다. 그 순간 무지막지한 소리가 현관에서 들려왔다. 아마 문짝이 떨어져 나간 듯 싶다. 그 소리에 놀란 유리는 창문 밖으로 떨어져 버렸다. 하지만 다행스럽게도 밑에 있던 경준이 그녀를 붙잡았다. 유리는 놀란 가슴을 진정 못하고 폭포수처럼 눈물을 쏟았다. 자, 어서 도망가자. 경준은 유리를 바닥으로 내려놓은 후 곧바로 그녀 손을 잡은 채 달렸다. 뒤를 바라보니 여러 마리의 외계인들이 창문에서 뛰어내리고 있었다. 그리곤 엄청난 속도로 그들을 쫓아왔다. 유리는 아까의 충격에서 헤어나오지 못한 듯 발을 절뚝거리며 스피드를 내지 못했다. 억지로 그녀를 끌고 갈 수밖에 없는 경준이었다. 골목길을 지나 무조건 숨을 수 있는 곳을 찾아보았다. 더 이상 도망가긴 무리였다. 달리면 달릴수록 그들이 점점 가까워만 졌다. 일단 몸을 숨겨 시간을 번 후 도망가는 게 나을 거라 생각하였다. 커브를 돌고 나니 작은 골목길 안에 커다란 쓰레기통이 보였다. 그들은 곧바로 그 뒤로 숨어 들어갔다. 징그러운 소리가 들린다. 아마 외계인들의 소리인 듯 싶다. 괴상망측한 소리가 점점 가까워지는 게 느껴졌다. 그 소리는 이제 바로 옆에 있는 것처럼 크게 들린다. 외계인들은 그들이 보이지 않자 당황한 듯 이리저리 둘러보았다. 대부분의 외계인은 계속해서 앞을 향해 달려갔고 2마리 정도만이 주변을 수색하였다. 이윽고 한 마리가 서서히 쓰레기통 쪽으로 다가갔다. 괴상한 소리가 가까워질수록 경준의 숨이 턱하니 막혀버린다. 유리는 그런 경준에게 기대어 숨이 멎을 듯한 두려움에 몸을 덜덜 떨었다. 이번 소리는 꽤나 거리가 있는 곳에서 들려왔다. 그러더니 근처까지 와 있던 외계인이 몸을 돌렸다. 그리고는 되돌아간다. 다른 외계인이 그를 부른 것이다. 걸음소리가 점점 멀어지자 경준은 안심한 듯 한숨을 내쉬었다. 그리고는 힐끔 얼굴을 내밀어 외계인이 있는지 확인하였다. 그 순간 경준은 아까 그 외계인과 눈이 마주쳐버렸다. 시발. 외계인이 곧바로 그에게 달려왔다. 어제 봤던 녀석과는 다르게 이번엔 총은 들고 있지 않았다. 하지만 입부분이 네 갈래로 갈라지더니 그 안에선 무시무시한 이들이 나타났다. 날카로운 그것은 스쳐도 살결이 뜯어져 나갈 것만 같다. 그렇게 입을 벌린 채 외계인이 경준에게로 달려들었다. 경준은 손을 들어 다가오는 외계인을 저지하였다. 입을 두 손으로 힘껏 막으며 다리로 그것의 복부를 걷어쳤다. 하지만 힘이 어찌나 센지 밀어붙이는 게 장난이 아니었다. 그것은 경준의 손을 뿌리친 채 다리를 붙잡았다. 힘껏 잡아당기자 경준은 힘없이 쓰러져 버린다. 외계인이 경준을 서서히 잡아당기더니 다시 한번 입을 크게 벌렸다. 삼켜버릴 기세였다. 경준은 무엇인가 주섬주섬거리더니 바지춤에 끼워두었던 식칼을 꺼내었다. 그리고 그것으로 외계인의 손을 잘라버렸다. 뼈가 없던 그것의 손은 쉽사리 잘려나갔다. 괴상한 울음소리가 퍼져나갔다. 경준은 잡혔던 발을 빼낼 수 있었다. 외계인의 잘린 팔에선 붉은 피가 흘러내렸다. 열받은 외계인이 입을 최대한 크게 벌렸다. 이미 얼굴 전체가 입이었다. 날카로운 이빨이 경준을 위협한다. 설상가상으로 다른 녀석이 하나 더 나타났다. 그 녀석 또한 입을 벌리며 경준에게 달려들었다. 시발. 꺼져버려. 경준은 미친 듯이 칼을 휘둘렀다. 날카로운 이가 자신의 살을 뜯었지만 고통 따윈 느껴지지 않았다. 이미 외계인들도 몸 구석구석이 피로 물들어갔다. 그 순간
경준 뒤에서 짱돌 하나가 날아왔다. 그것은 외계인 한 마리 머리의 명중어였고 머리가 터지면서 녹색의 살들이 사방으로 퍼져나갔다. 경준은 뒤를 바라보니 부들부들 떨고 있는 유리가 보였다. 아마도 그녀가 짱돌을 던진 듯 싶다. 다른 한 마리가 머리가 터져버린 자신의 동료를 바라보는 순간 경준은 곧바로 나머지 놈에게 달려들어 머리통에 칼을 쑤셨다. 푸딩에 숟가락을 집어넣는 것처럼 칼이 머리통으로 쑥 들어갔다. 고지어 피가 솟구치면서 외계인이 미친 듯이 소리를 질렀다. 잠시 후 발광을 하던 외계인은 이내 쓰러져 버린다. 경준의 몸은 피투성이가 되어 굉장히 섬뜩하였다. 그는 쓰러진 외계인에게로 다가가 머리통에서 칼을 빼내었다. 바닥에 떨어져 있던 신문지를 들어 다시 한번 칼을 둘둘 말아 바지춤에 끼웠다. 그리고 멍하니 서 있는 유리의 손을 붙잡고 외계인들이 지나간 반대쪽으로 달려갔다. 유리는 다리에 힘이 빠져버린 듯 계속해서 주저앉았다. 그런 유리를 경준은 억지로 일으켜 세워 달려갔다. 잠시 후 공원이 보였다. 그들은 공원으로 들어가 벤치 뒤로 몸을 숨겼다. 유리의 눈은 초점이 없었다. 혼이 빠져나간 것처럼 멍하니 있다. 그런 유리를 경준은 안쓰러운 듯이 쳐다보았다. 어린 나이에 끔찍한 것을 보았으니 저런 것도 당연하겠지. 하지만 경준 또한 그녀와 마찬가지이다. 자신의 손에 덕지덕지 묻은 피를 바라본다. 조금 전 일이 믿기지 않았다. 내가 어떻게 그런 짓을 할 수 있었던 거지? 분명 칼을 휘두르던 자신의 모습은 그야말로 악귀였다. 유리야, 고맙다. 네, 뭐가요? 내가 뒤에서 돌을 던지지 않았다면 난 이미 죽어버렸을 거야. 그거요? 제가 집만 들 순 없잖아요. 경주는 생각했다. 유리가 없었더라면 자신은 지금 어떻게 되었을까? 아마 혼자 방황하다가 외계인들에게 붙잡혀 날카로운 이빨에 살결이 몽땅 뜯겨 나갔을 것이다. 유리는 결코 짐이 아니다. 자신에게 꼭 필요한 사람이었다. 만약 그런 유리가 한순간에 사라진다면 상상도 하기 싫은 일이다. 결코 그래서는 안 된다. 벤치 뒤에서 휴식을 취하던 둘에게 고함 소리가 들려왔다. 으아, 오지마. 뚱뚱한 중년 남자가 정신없이 달리고 있었다. 그의 뒤에선 총을 든 외계인이 쫓아왔다. 뚱뚱한 남자는 그리 빠른 속도로 달리지 못하였고 어느 정도 거리가 가까워지자 외계인이 총을 틀었다. 총구에선 레이저빔이 발사되었고 남자에게 명중하였다. 경주는 그가 까맣게 타버릴 것이라 생각하였다. 하지만 예상외로 그는 외상은 찾아볼 수가 없었다. 그저 기절해버린 듯 그 자리에 쓰러져 버린다. 외계인이 천천히 쓰러진 남자에게로 다가가더니 무거운 그를 들쳐 메고 유유히 사라졌다. 저 남자는 어떻게 된 걸까요? 여전히 초조해 보이는 유리가 물었다. 외상이 없는 것으로 보아 단지 기절했을 뿐일 거야. 그렇다면 우리에게도 희망이 있어. 사라진 사람들이 죽지 않고 살아있을 거야. 정말요? 그래. 사실 경준에겐 확신은 없었다. 저 남자도 외상은 없지만 죽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유리에게 희망을 주기 위하여 거짓말을 하였다. 하지만 그럴수록 경준은 홀로 계신 어머니가 더더욱 걱정되었다. 경준은 우선 집으로 가야만 했다. 몸의 떨림이 어느 정도 가시자 둘은 다시 한번 길을 나섰다. 이미 해는 중천에 떠 있다. 따사로운 햇살을 맞으며 경준의 집으로 향했다. 거리는 반 정도 온 듯 싶었다. 유리는 긴장을 늦출 수 없는 듯 계속해서 이리저리 둘러보며 걸었다. 금방이라도 입이 네 갈래로 갈라진 외계인이 자신을 덮칠 것만 같았다. 아, 배고파요. 긴장감은 흘러넘쳤지만 배는 공복으로 허전하였다. 유리는 배를 두 손으로 움켜쥐며 배고프다는 제스처를 취했다. 그런 유리를 바라보며 경주는 쓴 웃음을 짓는다. 뭐든지 해주고 싶지만 해줄 수 없는 상황이 그저 괴로울 뿐이었다. 집으로 가면 제일 먼저 밥을 먹자. 이래봬도 오빠가 요리는 잘해. 기대하라고. 에이 순뻥인 거 다 알아요. 해가 저물어 간다. 여전히 둘은 걷고 있다. 해가 완전히 사라져 푸른 달이 돋보였다. 여전히 둘은 걷고 있다. 푸르스름한 빛이 생겨났다. 여전히 둘은 걷고 있다. 이내 다시 한번 온 세상이 환한 빛으로 덮였다. 여전히 둘은 걷고 있다. 오랜 시간 공복이 유지되자 어느새 배고픔도 잊어버렸다.
하루 종일 막연하게 걷다 보니 다리가 좀 쉬게 해달라 성화였다. 하지만 쉴 순 없었다. 언제 외계인이 올지 모른다. 그래서 걷고 또 걷는다. 드디어 경준의 집이 보이기 시작하였다. 파란 지붕의 단독주택이었다. 경준은 자신의 집을 보니 반가운 마음에 들듯이 기뻤다. 무작정 뛰어 현관문을 잡아당겼다. 잠겨있지 않았는지 그냥 열려버린다. 어머니, 어디 계세요? 경준은 신발을 내팽겨 쳐버린 채 무작정 어머니부터 찾았다. 이 방 저 방 모두 살펴보았지만 그의 어머니는 보이지 않는다. 젠장, 이미 늦어버린 건가? 경준은 절망감에 빠져 소파에 털썩 주저앉아 버렸다. 뒤이어 도착한 유리가 안쓰러운 듯 그를 바라봤다. 괜찮아요. 아직 무사하실 거예요. 그래, 그래야지. 그래야만 해. 경준은 곧바로 부엌으로 향했다. 냉장고를 열어보니 요리할 만한 것들이 보였다. 주섬주섬 꺼내어들어 싱크대 위에 올려놓았다. 가스레인지에 불을 켜고 프라이팬에 기름을 두른다. 거기다가 재료들을 몽땅 부어버리고 밥을 퍼서 그것까지 프라이팬에 넣어버린다. 수저로 이리저리 적고는 어느 정도 재료들이 있자 가스레인지를 꺼버린다. 그리고 프라이팬을 들어 식탁 위에 올려놓았다. 자, 완성. 이게 뭐예요? 일명 잡탕 볶음밥이지. 말도 안 돼. 하지만 보기와는 달리 맛은 그럭저럭 괜찮았다. 게다가 공복이라는 반찬까지 곁들여 최고의 밥상이 만들어졌다. 잡다한 생각들은 버리고 일담배부터 채우는 그들이었다. 이젠 어떻게 해야 하죠? 식사를 끝마친 듯 수저를 내려놓은 유리가 말했다. 더 이상의 방법이 없었다. 집에 왔다고 달라지는 것은 없었다. 경준의 어머니는 이미 사라졌고 외계인들의 본거지를 알지도 못한다. 외계인들을 미행이라도 해야 하나? 그들의 본거지를 알기 위해서 말이야. 무서운데. 잠시 동안 정적이 흘렀다. 둘은 고민에 빠진 듯 더 이상 말을 하지 않았다. 정적은 깬 것은 문을 두들기는 소리와 외계인 특유의 괴상망측한 소리였다. 시발, 여기 온 건 어떻게 알아낸 거요? 아저씨, 어떡해요? 걱정 마. 도망갈 수 있어. 경준은 유리의 손을 잡고 뒷문 쪽으로 향했다. 평소 별 필요 없다고 여긴 뒷문이 오늘 빛을 발했다. 뒷문을 열고 골목길로 빠져나갔다. 정신없이 뛰던 둘 옆으로 레이저가 지나갔다. 뒤를 보니 자신들에게 총을 겨누고 있는 외계인이 보인다. 썩을. 그들은 정신없이 달렸다. 레이저는 온 사방의 벽을 맞추었지만 그들에게 명중하진 않았다. 하지만 내갈래에 골목으로 들어서자 양쪽에선 총을 들지 않은 외계인들이 입을 크게 벌린 채 달려왔다. 그래서 경주는 계속해서 직진하였다. 수많은 외계인들이 그들을 쫓아왔다. 어느 정도 거리는 가까워진 듯하다. 골목길을 빠져나와 한 건물이 보였다. 그리고 그 건물에서 불현듯 손 하나가 불쑥 튀어나왔다. 이윽고 거기까지 다다르자 손의 주인이 나타났다. 이곳으로 들어와. 예. 경준과 유리는 그와 함께 건물로 들어갔다. 여기는 안전해. 걱정하지 말게나. 그런데 아저씨는 누구시죠? 그냥 평범한 공무원이지. 이름은 김성한 1세. 그는 덥수룩한 수염에 중후한 카리스마를 가진 중년의 남자였다. 그는 둘을 데리고 점점 어두운 곳으로 들어갔다. 이윽고 그 누구도 보이지 않을 정도로 깜깜해졌다. 그러자 왠지 불안해지는 경준이었다. 정말 이곳이 안전한가요? 자네, 속고만 살았나? 이곳은 안전하니 걱정 붙들어 매게나. 아니, 그래도 너무 깜깜해서. 그래서 안전한 거래.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어떤 액체를 따르고 있는 소리가 들렸다. 그리고 잠시 후 경준 손엔 따뜻한 느낌이 전해졌다. 코코아였다. 따뜻하고 달콤한 코코아를 한 모금 마시자 피곤함이 가신다. 정말 맛있군요. 감사합니다. 별말을. 근데 자네들은 용케도 안 잡히고 버텼군. 대단하구먼. 아저씨야말로 대단하신거려. 뭐 나야 운이 좋았던 게지. 그래도 대단하세요. 그들은 한동안 말없이 코코아를 마셨다. 코코아에 진정제를 타놓은 것처럼 마실수록 진정이 되어간다. 마음이 차분해지고 편안해진다. 잠시 후
경준이 입을 열었다. 공무원이라면 어떤 직업이세요? 응, 그건 어떤 관리를 한다네. 관리, 무엇으려? 너무 어둡군. 어느 정도 안정이 되었으니 괜찮을 거야. 성아는 경준의 말엔 대꾸 없이 일어섰다. 그리고는 주머니 속에서 라이터를 꺼내어 불을 켰다. 주변엔 촛등이 여러 개 있었으며 성아는 촛등 하나하나에 불을 붙여갔다. 잠시 후 칠흑 같았던 어둠이 사라지고 꽤나 밝아진 공간이 되었다. 내가 아까 이곳에 들어가면서 안전하다고 했지 않는가? 예, 그랬었죠. 왜 안전하냐면 그것들은 어둠 속에선 모습을 나타낼 수 없기 때문이지. 하지만 어둠은 그들에게 집이야. 다만 모습을 드러내지 못할 뿐 그곳에서 지내는 것이지. 그렇다는 말은 눈치가 빠르구먼. 불이 미치지 못한 공간에서 외계인들이 서서히 모습을 드러냈다. 원을 그리며 총을 든 외계인과 입을 내 갈래로 벌린 외계인들이 그들을 포위했다. 뭐야? 당신이 짜고 이런 거야? 너희들이 생각보다 성가셔서 말이야. 내가 직접 나섰지. 그럼 관리한다던 것이. 그래, 바로 이들이지. 시발, 완벽하게 속았군. 경주는 슬그머니 바지춤에 끼워둔 식칼을 꺼내었다. 그것을 오른손으로 움켜쥔 채 눈을 부릅떴다. 그리고는 성환에게로 달려들었다. 시발, 죽어버려. 경준이 또다시 눈을 뜬 곳은 사람들과 외계인들이 부쩍부쩍한 곳이었다. 커다란 의자에 앉아있는 성환도 보였다. 구석에서 울고 있는 유리 또한 보인다. 그리고 눈앞에선 수많은 인간들이 외계인들에게 고문을 받고 있었다. 다리를 양옆으로 찢기고 있는 사람도 보였고 물속으로 머리를 담갔다가 꺼냈다를 반복하는 것도 보였다. 그리고 불에 달궈진 쇠덩이로 몸을 지지고 있는 것도 보인다. 고전적인 고문으로 보인다. 자네 드디어 깨어났나 보군. 여긴 어디야? 보면 모르겠나. 죗값을 치르는 장소이지. 죗값. 우리가 무엇을 잘못했다고 죗값을 치러야 하는데. 이 망할 자식아. 말버릇이 고약하구먼. 성아는 의자에서 일어나 경준에게 다가갔다. 그리고는 팔다리가 포박되어 있는 경준의 눈높이를 맞춰 몸을 숙인다. 목숨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 것들은 벌을 받아 마땅한 것이지. 뭐? 경준은 그의 말이 몽땅 개소리로만 들렸다. 그게 무슨 궤변이냐. 우리가 목숨을 소중히 여기지 않았다면 그처럼 도망칠 필요가 어디 있어? 흥분하지 말게나. 면상을 한 대 쳐버리고 싶어지니 말이야. 쳐볼 테면 쳐보라지. 시발 새끼. 육중한 성안의 주먹이 경준을 강타하였다. 볼살이 출렁이며 뒤로 넘어가 버린다. 성안은 손을 펼쳐 손목을 위아래로 흔들며 일어섰다. 인간이란 말이지. 참 속 편한 존재야. 싫은 기억들은 모조리 삭제해버리니 말이야. 항상 좋은 기억들만 남겨놓고 싶어 하지. 그래서 이런 상황이 발생해. 미련한 것들. 하지만 그렇기에 신께서 나에게 그러한 능력을 준 것이 아니겠어? 성아는 계속해서 이해 못할 말을 하였다. 경주를 내려다보며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선택해. 잃어버린 기억들을 찾고 싶은가? 아니면 필요 없는가? 나는 찾지 않는 것을 추천하네. 너한텐 좋을 거 하나 없는 기억일 테니 말이야. 기억. 경주는 혼란스러웠다. 눈을 뜨니 사람들이 없어지고 대신에 외계인이 나타났다. 도망쳤지만 성한 덕에 결국 잡혀버리곤 이곳에 왔다. 그리고는 그 녀석이 잃어버린 기억을 찾아준다고 한다. 잃어버린 기억.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에 어안이 벙벙하였다. 그리고 문득 그 잃어버렸단 기억들이 궁금해졌다. 당신이 하는 말이 도통 이해가 가질 않아. 내가 단기 기억 상실이라도 걸렸단 말이야. 그리고 그 사실을 당신이 어떻게 알고 있는 거지? 그래. 보아하니 당신이 말하신 나부랭이가 준 능력이 기억을 돌려주는 건가 보군. 지금까지 눈앞에 펼쳐진 말도 안 되는 상황 덕에 당신이 하는 말에 어느 정도 일리가 있다고 느껴져. 그 기억을 찾아준다는 말 말이야. 좋아. 개 같은 기억이고 나발이고 무척이나 궁금해지는군. 할 수 있다면 나에게 잃어버린 기억을 돌려줘봐. 그래. 너의 선택이 그러하다면 네 그렇게 해주시. 하지만 후회하고 말 거야. 성한 이 경준에게로 다가가 오른손을 머리 위에 두었다. 그리고는 두 눈을 감고 무엇인가 중얼거렸다. 이내
찌릿한 느낌이 경준 머리를 맴돌았다. 그리고는 잃어버린 기억들이 새록새록 자라나고 있었다. 어때? 후회되지? 경준은 어리바진 듯 멍하게 있다. 초점 없는 눈을 뜨며 정신없이 찾아온 기억들을 차곡차곡 정리하고 있다. 그리고는 막심한 후회감이 찾아왔다. 으아, 연병알. 경준은 두 손으로 머리를 쥐어뜯으며 고통스러워했다. 이미 모든 기억들을 되찾은 유리가 그 모습을 보며 안쓰러워했다. 경준은 숨을 크게 몰아쉬며 진정시키려 애를 썼다. 어느 정도 안정이 되자 입을 열었다. 그럼, 저들은, 너희가 말하던 외계인 말인가 보군. 그래, 내가 지금 생각하는 대로야. 그들은 참으로 고귀한 존재이지. 가끔 영적 능력이 뛰어난 인간들이 저들을 보곤 외계에서 온 생물체라는 말을 해서 그렇게 불리게 되었지만 사실 저들은 특별한 존재야. 이 세상에 없어선 안 되며 바로 너희처럼 미련한 것들을 위해 존재하지. 어때? 이제 완벽하게 이해가 가는가? 빌어먹을. 당신이 말한 죗값도 그렇게 되는 거였군. 그렇지. 역시 기억을 돌려주고 나면 말이 잘 통해서 좋단 말이지. 오이, 밧줄 하나 가져오게. 외계인 하나가 밧줄을 들고 성안에게로 다가갔다. 밧줄을 건네받은 성안이 그것을 동그랗게 말아 올가미를 만들었다. 그리곤 경준에게로 다가갔다. 너는 특별히 내가 직접 고문해 주지. 성안은 올가미 속으로 경준의 머리를 넣었다. 어리빠진 경준은 작은 저항조차 없었다. 목까지 내려온 밧줄을 성안이 힘껏 잡아당겼다. 팽팽하게 조여지며 튼튼한 밧줄이 경준의 목을 조여왔다. 숨이 턱하니 막힌다. 온갖 핏줄이 일어나며 얼굴 전체가 핏빛으로 물들어갔다. 어때? 이 느낌 기억나지? 다시 한번 느끼니 감회가 새롭지 않아? 이 멍청하고 미련한 자식아. 특히 너는 그러면 안 됐어. 어떻게 그녀를 두고 그럴 수가 있어? 너 같은 녀석을 볼 때면 항상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올라. 그래서 내가 직접 고문을 하곤 하지. 그 기분이 얼마나 좋은지 알아? 뭉청이들을 내 손으로 고통 주는 게 얼마나 기쁜지 아냐고. 성아는 더욱더 강하게 밧줄을 잡아당겼다. 오랜 시간 지속되었지만 경주는 숨을 거두지 못하였다. 어때? 죽고 싶지? 하지만 그렇게는 못해. 왜인지는 너도 잘 알지? 넌 이미 죽은 몸이니까 말이야. 두 번 죽을 순 없잖아. 그리고 내가 목숨을 소중히 한다고? 어리석은 녀석. 그런 녀석이 자살 따윈 왜 한 거야? 넌 이미 선택받은 녀석이에. 목숨이란 게 생긴 것 자체가 신으로부터 선택받은 거라고. 그런 특혜를 미련하게 스스로 버려. 그러면 신께서 용서해 줄지 알았니? 경주는 공기와의 장시간 단절에 너무나도 고통스러웠다. 하지만 이렇게 된 것은 모두 자신의 잘못이다. 처음 눈을 떴을 때 커다란 나무 밑에 서 있던 자신의 모습. 그리고 유리의 방 안에서 밟았던 하얀색의 아래. 그리고 지금 눈앞에 펼쳐진 고문받는 사람들. 모든 것들이 이해가 갔다. 자신이 미련했고 여기 있는 사람들이 미련했다. 그렇다. 이것은 미련하게 자살을 택한 자들이 죗값을 지불하는 것이다. 환하게 웃고 있는 영정사진 앞에서 서럽게 울고 있는 노무가 있다. 그녀의 뒤편에선 친언니로 보이는 두 여성이 그녀를 안쓰럽게 바라보고 있었다. 에이쇼, 불쌍한 것. 남편 잃은 지도 얼마 안 돼서 아들까지 저렇게 보냈으니. 그러게 말이에요, 니. 얘가 자살을 했다죠. 그래. 어쩌자고 어미를 혼자 두고 자살을 택한 건지. 참 불효한 녀석이에. 노무는 영정사진을 두 손으로 붙잡고는 끊임없이 눈물을 쏟아내었다. 경준아, 나 혼자 두고 가면 나보고 어떻게 살라고 그랬니? 노무는 정신이 혼미한 상태에서 모든 장례를 끝마쳤다. 더 이상 나올 눈물도 없었다. 혼이 빠져나간 듯 멍한 상태로 집 앞에 도착하였다. 그리고는 현관문 앞에서 열쇠를 꺼내어 들었다. 문을 안 잠그고 갔나? 문은 잠겨 있지 않았다. 갑작스러운 경준의 사망 소식에 정신없이 집을 뛰쳐나갔던 자신의 모습이 떠올랐다. 너무 놀란 나머지 문을 잠그는 것을 깜빡한 것이다. 노모는 현관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섰다. 터벅터벅 힘겹게 자신의 방으로 향했다. 그러던 중 부엌 식탁이 눈에 띄었다. 저게 뭐지? 노모는 좀 더 가까이 다가가 식탁 위를 바라보았다.
식탁 위엔 아직 요리가 남아있는 프라이팬과 밥그릇 2개가 놓여 있었다. 문득 노무 머릿속에선 기억 하나가 생각났다. 엄마, 내가 직접 만든 거야. 한번 먹어봐. 이게 뭐니? 일명 잡탕 볶음밥이라고 하지. 아, 배부르다. 잘 먹었습니다. 얘는 또 밥 다 먹고 숟가락을 밥그릇 안에 넣어놓지. 도대체 이게 어때서? 다 먹고 난 다음엔 수저를 가지런히 식탁 위에 두거나 싱크대 안에 넣어놔. 알았어. 예전에 경준이 한번 해준 적 있는 잡탕 볶음밥이 프라이팬 안에 들어있었다. 그리고 밥그릇 하나엔 숟가락이 올려져 있었다. 경준의 버릇 중 하나였다. 경준아, 노모는 더 이상 나오지 않을 것만 같았던 눈물을 다시 흘렸다. 경준과 함께했던 많은 추억들이 떠오르며 지금 눈앞에 펼쳐진 경준의 자취가 너무도 따뜻하게 몸을 감싸왔다. 노모는 창문을 열어 푸른 하늘을 바라보았다. 하얀 구름이 마치 경준의 형상을 띠고 있는 것 같다. 환하게 웃고 있는 경준을 닮은 구름이 노모를 향해 손을 흔든다. 경준아, 이곳에 왔다 간 거니? 노모는 대답 없는 질문을 한 뒤 한동안 하늘을 바라보았다. 그 순간 번쩍이는 물체가 보였다. 저게 뭐지? 그것은 알지 못할 비행물체였다. 비행물체에 올라탄 저승사자들은 오늘도 푸른 하늘을 날아다니며 미련한 인간들을 찾아 헤매고 있다.